있고요. 주로 이상적인 레인지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부분 한 1ppm에서 5만 ppm, 5% 사이로 대부분 측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의 칼피셔가 높은 거, 낮은 것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그리고 적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낮은 수분량을 보시는 거는 이 플로마틱 칼피셔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은 모듈 두 개가 있고 우측에는 샘플러가 있고요. 좌측 모듈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메탈릭 셀과 조작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뒷펌프라는 거는요, 안에 있는 용매를 매뉴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기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브는 듀라인이 있고요. 채우는 필라인이 있고 하나는 배출하는 드레인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밭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이 용매가 사용하시는 프로젠트 용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우실 때는 그 용매 라인으로 채우시고 사용했던 용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아무래도 경과가 되면 샘플 양이 찰 거고요. 샘플에 따라서 얘도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되게 되면 드리프트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200ml 정도 넘어가시면 상태가 괜찮으셔도 비워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H2O가 계속 투입이 되거나 샘플에 잔여물이 있게 되면 샘플이 드리프트라고 해서 컨디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샘플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 용매를 바꿔주셔야 돼요. 교과서적으로는 이 용매가 황갈색으로 되면 안정화된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샘플에 따라서 얘가 좀 진해질 수도 있고요.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기본적인 H2 측정하셨을 때는 이 색깔 컨디션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으시고 탁해지시거나 아니면 샘플의 색깔에 따라서 얘가 점점 농도가 변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육안으로 보시는 거고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보셔서 드리프트가 수분 함량이 10 마이크로그램 퍼민, 분당 10 마이크로그램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가 주황색으로 뜹니다. 기본적으로 쓰실 때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예비 적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드리프트 안정화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마철이라든지 좀 상온항습이 안 되는 사이트라든지 특히나 이제 웻룸이라고 해서 수분이 많은 실험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쓰기에는 좀 약간 불편하거나 좀 쓰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항습을 하시는 컨디션이 가장 좋으시고 실험실처럼 좀 약간 여기 건조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칼피션 쓰기에는 나쁘지는 않으신데 이제 에어 컨디셔너가 들거나 상온항습이 안 되신 상태에서는 계절에 장마철에 영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샘플러는 자동으로 해주는 목적보다는 샘플이 용매에 다이렉트에 반응이 안 나는 샘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샘플링 베이지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기화를 해서 시키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알이 있거든요. 다이알에 샘플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온도와 종료되는 시점을 세팅했고 여기 나오는 가스를 트랜스퍼 스피드라고 송출관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다이렉트로 했을 때 이제 반응이 안 나는 경우로 촬영을 하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퍼넨스가 있고요. 그 바이아를 퍼넨스에 넣어서 드라이를 하고 거기 나오는 가스를 우측에 있는 보시면 머리플러시랑 보시면 실리카겔이 있어요. 이쪽에 펌프가 있거든요. 펌프를 타고 샘플된 기화를 밀어서 이쪽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홍출관에서 유리관 캐피럴리가 있는데 이렇게 버블이 나옵니다. 이 플로레이트가 조금 떨어지거나 하실 때도 에러가 나는데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침전물이 있는 것들은 조금씩 막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하는 방법 일단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샘플링은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이렉트로 하실 때는 대부분 뭐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든지 액상 같은 경우는 실린지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샘플은 1차적으로 다이렉트로 하실 때는요. 이쪽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말랑말랑한 실리콘 스토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시는 주사기가 있으시면 이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는 주사기에 쓸 수 없는 샘플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스토퍼를 빼서 직접적으로 분말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실 때 이 샘플 체인저를 사용해서 하실 때는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다이렉트로 하셨을 때는 이 버블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쪽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이 샘플러의 바이알에 샘플을 집어넣어서 드라잉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비 작성 상태는 잠깐 끄도록 할게요. 모든 예비 적정이랑 준비된 상태가 안 되시면 이 상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는 제가 우선은 디폴트로만 만들어 드렸어요. 어떤 샘플링을 하실지 모르시고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메소드는 모디파이 하거나 맞는 케미컬 세팅이나 메소드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이쪽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좌측 슬라이드의 메뉴가 메소드, 워크셋, 오퍼레이션 액션, 리절트 셋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조건에 맞는 메소드가 세팅이 성립이 됐다 하게 경우에는 메소드를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KF 플로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메소드가 있고, 원하시는 메소드를 단순하게 우리는 H2만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메소드 하나만 쓰실 수가 있으시고, 조건들이 각각 다르면 거기 이름을 맞춰서 메소드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있는 거는 퍼센테이지 단위로 분석을 하시는 경우하고 ppm으로 분석을 하시는 경우, 밑에 있는 것들은 다이렉트로 분석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위에 보시면 KF, 폴, IMF, KF 같은 경우는 일모션 KF라고 해서 이 오토 샘플링을 쓰는 경우에는 두 가지 메소드 상단에 있는 걸 두 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하나는 퍼센테이지로 단위로 결과를 보실 때, 밑에는 ppm, 밑에는 다이렉트로 측정을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보거나 혹은 ppm을 보실 때는 요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용매가 채워져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적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 가시면 KF 컨디셔닝이 있고요. 아니면 메소드를 그냥 아예 내가 사전에 사용하실 메소드 선택을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다이렉트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트 테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메소드가 지금 성립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주시게 되면 샘플의 횟수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석 시리즈에 우리가 총 5번 측정해야 된다 혹은 10번 측정해야 된다는 넘버 오브 샘플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샘플 제가 이걸 했던 게 있어서 횟수 정하시고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를 하는 거는 예비 적정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한 컨디셔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시면 컨디셔닝 납 레디는 지금 이쪽에 있는 드래프트가 지금 10마이크로그램 퍼민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저먼트 밸류는 얘는 좀 투머치하게 말씀드리면 전압식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극에서 계속 시로 전기 신호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측정된 값을 암페어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에 따른 메저먼트 밸류는 암페어 측정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리프트는 분당 수분량을 말하는 건데 10마이크로 떨어져야 되고요. 차지 같은 경우는 이 제너레이터가 이오딘을 발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 전화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드리프트가 떨어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마이크로 퍼민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샘플 스타트가 비활성화된 게 스타트로 바뀔 겁니다. 근데 10회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좀 더 안정화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살짝씩 오버가 됐다가 다시 안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분 조정이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한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비 작동 상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여기에 샘플을 주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사용했던 메소드 방식은 다이렉트로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울에서 특정한 무게를 여기다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액상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많이 쓰시는데 주사기에 샘플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울에 측정하신 다음에 페어나 제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주입하고 저울에 다시 측정하게 되면 저희는 백웨인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된 백웨인 값을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저울도 중요합니다. 샘플 손실로 인해서 제한성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샘플 투입하실 때 뭔가 이렇게 튀거나 가져오는 도중에 혹시 샘플을 뭐 바닥에 떨어뜨렸다든지 그 양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그 지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양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드리프트가 처음에 이제 샘플에 따른 H2가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팍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EOD는 발생을 할 거고요. 드리프트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전하량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거기서 끝나겠죠. 저 시점에서 종말점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손분석이 되는 게 기본적인 칼피석 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이렉트 방식이고요. 메소드가 끝나시거나 하시게 되면 항상 이 장비는 예비 적정 상태, 컨디셔닝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우측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KF 땡땡 샘플이 있는데 그거는 샘플링 메소드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강제 중단을 하시거나 다 종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KF 컨디셔닝 예비 적정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나는 종료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비액티브를 눌러주시거나 리셋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종료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항상 다이알이 필요하시고요. 다이알은 아마 기본적으로 납품되는 게 있고 다이알은 이 다이알과 다이알 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서드파티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이알 높이나 이 형태가 저희 거랑 맞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가 이 리드를 찌를 수 있는 이 리프트가 위치가 조금 어긋나거나 그러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에러가 따라. 그래서 가능한이 아니고 저희 다이알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캡 같은 경우도 재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과서에서 말씀드리면 캡도 다이알도 일회성으로 쓰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30mm짜리예요? 얘가 10mm짜리입니다. 사이즈는 10mm, 5mm로 선택이 가능한데 대부분 10mm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큰 거는 이 해당 지원자들 아마 타사들도 대부분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이알의 보관도 중요하세요. 캡도 그러시고 웬만하면 실험실 사용하시는 위치에다 놓아주시는 게 좋으시고 이렇게 뭐 밀봉된 상태나 이 상태에 두시면 되고요. 이게 환경 조건이 예를 들어서 다른 컨디션에 있다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얘가 오염이 되거나 수분이 조금 탈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블랭크 시험, 공시험 하셨을 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알을 사용하시는 실험실에 놓아주시고 오염되지 않게만 유지해주시고 일회성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알 여부는 여기에 지금 캡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실험을 하실 때는 이 드리프트라는 포지션에 다이알이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상태에서는 이 메저링 셀이라는 이쪽 안에서 수분을 잡지만 여기에서 수분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기화된 가스로 샘플이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드리프트를 잡기 때문에 항상 다이알 드리프트 포지션에는 하나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드리프트는 이건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쇼파는 기본적인 거 다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서 바로바로 단축키를 눌러서 작동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눌러주시게 되면 오퍼레이셔널 앤 액션을 들어가시면 샘플 체인저가 있어요. 요 다이얼 포지션 최대 맥스는 6개입니다. 우선은 샘플링은 5개밖에 안 되대요. 그래서 블랭크 시험까지 포함해서 샘플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5개의 횟수를 계산을 하시거나 혹은 블랭크가 없으면 샘플은 5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1, 2, 3, 4, 5가 있고요. 드리프트 포지션을 가고 싶으시면 6번으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지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리프트에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1번 포지션으로 갑니다. 그러면 드리프트 바이알은 지금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 샘플링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재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드리프트 하나 놔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샘플링을 한다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 바이알에다가 페어를 잡으시고 샘플을 넣어주시고 캡을 넣어주신 다음에 샘플 무게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 포지션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샘플러는 내가 원하는 스타트 포지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그건 없어요. 그냥 1번부터 시작하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을 총 3개를 돌릴 거고, 그다음 블랭크를 하나 돌린다 하시는 경우에는 1번이 무조건 블랭크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 3개는 2번, 3번, 4번이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블랭크 시험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1번이 샘플 첫 번째가 되시는 거고요. 블랭크를 2개 두고 샘플을 하나 넣는다 하는 경우에는 1번, 2번이 빈 바이알을 넣으셔야 돼요. 블랭크는 무조건 빈 바이알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샘플 하나는 샘플 이게 측정한 값이 여기에 기입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비 적정을 하시는 케이스라면 바이알이 여기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액션을 눌러주시고 샘플 체인저 포지션은 드리프트는 숫자는 써져 있지 않은데 6번입니다. 저희가 막 20개짜리도 있고 30개짜리도 있는데 다른 숫자 뜨게 되면 인베일드 밸류라고 뜨기 때문에 누르셔도 의미는 없으세요. 6번을 놓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드리프트 바이알은 해당 퍼넥스 위치로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위치가 됐으면 해당 메소드를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는 이 5분으로 분석을 할 거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메소드를 선택을 하시고 태스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넘버 오브 샘플이 있고 넘버 오브 블랭크가 있어요. 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랭크가 하나에 샘플 하나다 하게 되면 무조건 1번이 블랭크, 2번이 샘플입니다. 네. 죄송한데요. 옛날 거 모델은 안 되는 얘는 샘플 스타트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스타트 샘플 체인저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위치에 따른 샘플이 예를 들어서 2번이다 하는 경우에는 얘는 2번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있네요. 네, 이게 런칭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됐고 이렇게 되면 샘플 하나에 블랭크 하나에 스타트 포지션이 1번이다 하는 경우에는 1번이 샘플이 되기 때문에 2번이 샘플이다 하는 경우에는 2번에 샘플을 2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블랭크가 1번 완료가 되면 2번 포지션부터 샘플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가 됐다 가정하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비 적정 상태 해주시고 블랭크 하나 놓고 혹은 샘플을 하시고 나서 샘플값 확인하시고 해당 위치에다가 샘플을 놔주시면 되고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첫 번째 팝업창 뜨는 게 이 샘플의 무게를 적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걸 적어주시고 나서 종말점이 찍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종말점이 찍히면 끝나지만 얘는 터미네이션 타임, 종료 타임을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온도도 정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으로는 지금 아마 180도에 600초에 종료되는 걸로 세팅이 됐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실험 조건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그 해당 메소드대로 네,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다 접속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다 펠렛 형태, 어떤 보상 형태 치료고 네. 여기 되어 있는 뭐 수분 함량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할 때 그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이렇게. 그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트레이닝이 거기에 포함합니다. 네, 아, 그게 있어야 된다는 메소드가. 그렇죠. 우선은 저는 설치나 교정이나 IOP가 주 목적이고 이제 실험은 저희가 기술 정보가 따로 한 번 더 있는데 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와봐요. 무조건 한 번 더 오고요. 그거를 인포를 주시면 그 트레이닝 관련된 거에 따른 어레인지 저희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저희가 줘야 될 정보가 어떤 정보? 우선은 샘플 어떤 거 쓰실 건지에 따른 뭐 거랑 예를 들어서 레진이 어떤 레진? 그렇죠. 샘플 정보만 주셔도 일단도 아마 비슷한 공정업계도 하시는 기술 정보로 시험만 하시는 부서라서 그걸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공정업계에서 하는 인포도 레퍼런스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정보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메소드를 거기에 맞게 기술진 분이 오셔서 한번
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맥도 짜드리고 조건 들어서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필요하고 이런 거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짜는 것도 교육을 해드리고 예를 들면 또 사용하는 케미컬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 샘플을 떴을 때는 이 용매에서 뭔가 반응이 안 날 수도 있고 이 특성상 이런 샘플 써야 되나 그런 케미컬적인 요소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샘플이 있으시면 샘플링도 한번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네. 탈피셔가 네. 그 수분만 측정하는 거죠? H2O만 수분만 측정하는 네,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용존되어 있는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거. 클렛 안에 만약에 그 건조해서 잘 빠져나오지 않는 수분되어 있는 거. 근데 우선 문제는 저 사용하시는 저 AD 시약이 거기에 반응이 나냐가 안 나냐가 메테리얼 정보도 알아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요 초 시약은 가장 스탠다드한 H2O 분석할 때 쓰는 시약이고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 베이직 케미컬도 가고 제약도 들어가 바이오가 식품을 가는데 거기에서 쓰시는 분석은 딱 한정적인데 이런 뭐 전지 쪽이나 배터리 쪽이나 이런 메테리얼 쪽은 좀 워낙 샘플링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아마 준비를 하거나 오늘 필요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이렉트로 넣는 거는 액상 시료밖에 안 돼요. 파우더도 돼요. 네, 파우더나 고체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고체 많이 하는 1차 전지 쪽가 1차 전지 쪽 많이 하는데, 그 샘플의 특성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넣는 케이스도 있고, 좀 수분량이 이상하게 나온다, 잘 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요거를 드라이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나와봤잖아요. 피넷 형태 그런 것도 해봤죠. 0.1% 전류 정도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냥 샘플링 저기서 무게를 재고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무게는 저기서 만분 입자리 저거로 측정을 하고. 우선은 샘플을 뭔가 다른 케미컬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순수 샘플을 가져오셔서 그 다음에 측정을 그냥 테어를 들어가는 양을 저울에 측정하시고 나서 그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러면 바이알은 빼야 돼. 바이알을 테어링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알 무게까지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이알을 그 넣고 테어링을 한 다음에 바이알을 넣어서 무게만 넣는 거예요. 순 무게값만 유지해요. 그로스 웨이트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순 무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로 넣던 반응이 안 나는 경우에는 또 쓰는 거고 쓰실 때는 무조건 바이알. 얘 같은 경우는 액상은 안 쓰실 것 같은데 액상은 거의 안 쓰고. 네, 컨테이너나 그 스토퍼 샘플 이니크 쪽에다 이제 부으시면 돼요. 이것도 원에 따라 보고 특히 가루 같은 경우는 많이 막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샘플 원도 있고 고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파우더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또 악세사리도 있습니다. 소심한 저도 네. 그리고 저는 주 목적은 장비가 문제가 없어야 그 교육이 진행하는 거고, 저는 뭐 교정이나 IOP를 진행하는 포지션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예비 적정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실험 계획이 있으시면 아침에 오시자마자 예비 적정 컨디셔닝 해주시면 좋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먼저 컨디셔닝을 한 다음에 요거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며칠 사용을 안 했다, 그 다음에 용매를 교체했다 가정하에 우선 컨디셔닝부터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 샘플러로 다이렉트로 드리프트를 잡는 것보다는 그냥 이 지금 다이렉트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적정을 하는 걸 먼저 권장을 드려요. 이걸 하고 나서 이후에 안정이 된다 하게 되면 오븐으로 쓰는 메소드로 드리프트를 또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이렉트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흡출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용매 컨디션 다이렉트 상태에서만 컨디셔닝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주의사항이랑 뭐 배출하는 거 기본적인 거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지 않나요? 네. 메소드는 저희가 또 설정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교육해드릴 거예요. 예. 뭐 조건이 있거나 분석원에 따라서 뭐 조건들은 많아요. 예. 근무 시간 언제 주고 딜레이는 언제 주고 뭐 이제 언정화가 됐을 때 분말점 찍히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샘플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가 그 기술 지원부에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 끝났다 가정하에요. 근데 이 용매도 배출하고 싶고 뭐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작업은 다 올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셔야 되고 메소드가 수행이 되거나
뭔가 오퍼레이셔널적인 작업이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테스트가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뭔가 다른 용매를 비우거나 클리닝 하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올스탑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탑, 디액티브 누르거나 리셋을 누르게 되면 현재 테스트가 돌아가는 것들 다 멈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쪽은 보시면 기화된 가스가 넘어가는 트랜스퍼 튜브고요.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요 캐피럴리 같은 요 흉추관은 유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뭐 막히거나 할 때는 유리관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 메소드에는 플로레이팅이 분당 80ml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유속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얘는 에러가 보낼 거고요. 그때는 이쪽이 좀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문의하는 건 알려드릴 것 같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막 녹게 되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프로텍션 슬리브가 있어요. 요게 있고 얘는 엄청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당 전극이 있어요. 백금침에 따른 전극이 있는데 요것도 유리로 돼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흐르는 건데 뭔가 외부 충격으로 해서 문제가 될 때도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매가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셔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으시고요. 요거는 사용을 안 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고, 포지션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꼽아주시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극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이거는 잠깐 둘 데가 없어서 일단 잠깐만 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오딩이 발생하는 제너레이터는 이쪽 굽어져 있는 유리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빼면 되고요. 밑에 메쉬가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게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오염물질이 묻어서 세척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뭐 IPA나 에탄올 같이 뭔가 수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드라이메탄올 쓰시는 거죠. 좀 비싸서 그러긴 한데, 아니면 순도가 좀 높은 메탄올을 쓰셔서 세척을 하셔야 돼요. 세척을 하셨을 때는 비커에 담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세척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와이퍼를 이용해서 묻혀서 닦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면을 닦아주시면 되고 문지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기 신호가 가야기 때문에 항상 센서도 그렇고 이렇게 케이블이 있으세요.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요. 요 드라잉 튜브는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얘가 여기서 기화를 하게 되면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 요 캡을 빼서 모레큘러 시브를 채워주셔야 돼요. 항상 요것도 조금 약간 수분이 차거나 하는 경우는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모레큘러 시브랑 실리카겔은 여유분이 좀 남아서 여기 있고요. 한이엘께 모레큘러 시브고, 이건 뭐 낮은 수분량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모레큘러 시브를 쓸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이쪽 오토템플러 뒤에 보시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저 드라잉 바틀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 개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서입부에는 실리카겔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두 번째 거는 보시면 좀 약간 그레이 색깔이잖아요. 이쪽에는 실리카겔을 태워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거기다 평균 교체 주기가 있을까요?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따로 없고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폐기할 때까지 교체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모레큘러 시브는 시간이 되고 마르게 되면 가루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가루가 자꾸 앞에 하얀색 말하는 거죠? 그 그레이 요겁니다. 네, 뒤에 앞에는 실리카겔이에요. 앞에가 실리카겔이고 앞에는 모레큘러 시브. 그래서 턱에 튜브를 좀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교체하면 진짜 많이 교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교체를 하는 건데 귀찮고 또 하얗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시면 좋긴 한데, 또 쓰시다 보면 굳이 교체 안 해도 괜찮아, 드리프트 잘 떨어지던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하시게 돼요. 1년 이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 펼쳐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건조를 해서 쓰는데, 재사용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제 역할을 또 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하니엘이나 머켓걸 붙이지 않으셔도 되고 뭐 로컬 거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해척하는 경우는 뭐 기꺼있다가 담궈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항상 이렇게 전기 시그널 꽂히는 커넥션 부분은 항상 그런 수분이든 비수든 안 닿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니케이터로 해척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조금 침전물 같은 게 묻어가지고 메탄올로만 흔들어서는 안 닦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드라이 메탄을 담고 토니케이터를 하는데 얘는 토니케이터 오래 하면 안 돼요. 그 파장이 또 얘를 또 안 좋게 하기 때문에 한 2-3초 간격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토니케이터 쓰게 되면 여기 불순물들이 이렇게 메탄올에 다 막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작게 해서 끝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끝나고 깨끗한 메탄올을 한번 헹구신 다음에 자연 건조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전극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커넥션 부분이 있고요. 꼽는 부분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화살표로 표시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맞게 들어가야 되고 위치는 딱 하나예요. 그 위치에 맞게 꼽아주시면 되고 그 위치에 꼽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전극에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전극도 얘도 다 유리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주의해 주시고 얘도 하실 때 메탄올을 해서 헹구신 다음에 무진천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거나 토니케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최대한 작게 2-3초 간격을 작게 해주셔야 돼요. 많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세척이 끝났으면 이렇게 말려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메저링 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샘플 셀, 그냥 컵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로 해척을 해주셔야 필요가 있으시게 되면 요거 스탠드 암이 있거든요. 이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서 180도에서 360도 정도 돌아가고요. 이 홈에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메저링 셀과 요 위에 있는 오랭 스토퍼는 잡아서 시계 방향을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요. 네, 분해가 되고요.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마그네틱 스트러퍼가 있고요. 요 유리로 되어 있는 메저링 셀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펌프를 한번 빼는 거 보여드릴 텐데 세척을 하는 경우에 똑같이 드라이 메탄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물을 쓰면 안 되고요. 샘플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세척을 해주시고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거는 뭐 매일같이 매달 한 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오염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가능한 뭐 장기간 사용을 안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매는 싹 다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다 계속 보면 계속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제너레이터 꼽아놓고 센서 꼽아놓게 되면 계속 그냥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도 따로 있나요? 용매는 구매하신 게 기본 있어요. 한유회사 거 플록맷 에이지 5분이라고 있는데 요 시약이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샘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 어플리케이션 볼 때 구매해드리죠. 사용도 오래되게 되면 아무래도 드리프트도 안 될 거고 조금 색깔이 탁해지거나 좀 투명해질 거예요. 그 황갈색 상태에서 샘플을 집어넣게 되면 H2O가 화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얘가 순간적으로 투명하게 딱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분에서 지금 용매 좀 많이 쓴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쓰는 횟수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채우실 때는 항상 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너무 자주 비워주셔야 돼요. 한 100에서 120 사이가 좋으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너레이터가 한 요 정도 잠기게 센서도 요 정도 잠기게 하려면 최소 120을 넣으셔야 돼요. 덜 잠기게 되면 아무래도 예비 적정 상태에서 수분을 컨디셔닝 했을 때 조금 잘 안 되실 수가 있으시고 특히 다이렉트로 쓰시는 분들은 살짝 좀 덜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송출관을 이용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항상 가스는 이 용매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공기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샘플로 투입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트랜스포 튜브도 장기 정도 해줘야 되고 버블이 나온 상태에서 샘플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돌아다니게 되면 수분 분석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토퍼는 보시면 가운데 거울링이 있는데 얘는 뭐 진짜 구식되지 않는 이상 굳이 교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링이 잘 되지가 않으면 아무래도 대기에 있는 수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이 스토퍼로 최대한 사용을 안 하실 때, 뭐 샘플링 하실 때는 개방을 하셔야 되겠지만 안 하실 때는 확실하게 실링을 해주셔야 돼요. 마그네틱 스트러퍼는 뭐 요 사이즈로 서드 파티로 뭐 많이 쓰시기 때문에 굳이 뭐 요거를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 좀
침전분이 많아서 좀 세게 돌리고 싶으면 살짝 큰 거를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랑 센서를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되면 얘가 좀 찌그러지거나 백금 침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사이즈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하고 했을 때는 이 스토퍼를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꽉 해주시고요. 한번 뭐 겉에 묻었으면 닦아주시고 이 홈이 여기에 꽂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기에 꽂혀도 여기 꽂혀도 편하시게 하시면 되고, 얘는 원래 드라잉 튜브가 꽂히는 포지션인데 얘는 따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푸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터도 다 말랐고 다 청소했다 가정하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것도 드라잉 튜브라고 하거든요. 드라잉 튜브를 이렇게 꼽아 주시고요. 센서가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안에 닦고 싶을 때는 결국에는 뭔가 문질러서 닦아야 될 때는 약간 면봉 같은 거 있으시면 살살 넣어서 닦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 안에 있는 요게 전화량이 만들어지는 침이기 때문에 얘도 뭔가 딱 문제가 되거나 휘어지거나 그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 충격이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홈파이가 좀 무섭게 네,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게 뭐 문제 될 만한 케이스는 없고, 진짜 뭐 여기가 조금 어수선하거나 해서 떨어뜨려서 막 깨졌다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드물입니다. 네. 제너레이터 포지션은 여기 항상 큰 구멍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케이블이 조금 이렇게 끼워야 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도 뭐 이렇게 잡아주셔도 편하게, 아니면 이 드라잉 튜브가 좀 안으로 하시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블은 보시면 포지션이 빨간색 점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세요. 전극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도 화살표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 튀어나온 홈이 여기 화살표 포지션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걸 수 있는 요게 홀더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계 방향을 돌려주시면 되고, 전극은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캐피럴리는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프로텍션 커버예요. 얘가 좀 뜨겁습니다. 커션 마크가 있고, 여기 또 밑에가 퍼넨스가 있기 때문에 퍼넨스에 바이알에 들어갔다 올라오고 다 뜨끈뜨끈한 그 열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작업을 하실 때는 좀 약간 쿨링이 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트랜스퍼 튜브는 이쪽 앞 포지션에 튜브가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튜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여기가 히팅이 돼요. 그러니까 액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잠깐의 찰나에도 액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히팅이 돼 있고, 이 케이블은 항상 뒤쪽에 펌프 라인에 꽂혀 있어요. 여기 있는 펌프 라인하고 여기 있는 펌프 라인 두 개가 있는데, 목적은 이 펌프의 작동과 이 히팅의 케이블의 작동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는 두 개고 1번, 2번 뭐 엇갈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구성 설명드리면, 요게 펌프고요. 요게 펌프고, 펌프의 첫 번째 아웃라인이 여기 파란색 라인이에요. 이 드라잉 튜브가 아웃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인이고요. 그 다음은 아웃이고, 그 다음에 인이고, 그 다음은 아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넘어와서 여기 실리카겔에 있는 튜브를 한번 거쳐서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넘어가고요. 빨간색이 컷업 라인이고, 노란색으로 통해서 이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장비로 들어가는 목적은 플로우 레이팅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란색이 다시 인으로 들어가서 이 하얀색 튜브가 이쪽 송출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매뉴얼에 안내돼 있고, 혹시나 뭐 풀렀는데 까먹었다 하시는 경우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튜브는 항상 찌그러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최근에 그 LG사도 갔는데 자꾸 플로레이팅 에러가 떠서 갔는데 장비 문제가 아니었으면 튜브가 사부서에서 쓰던 걸 가져왔는데 이동 중에 구겨진 것 같아요. 튜브가 엄청 얇기 때문에 구겨지게 되면 그 흠에 의해서 플로우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튜브는 항상 찌그러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커넥션 작업하셨을 때도 끝까지 돌리신 다음에 부드럽게 들어가서 딱 멈춘 상태에서 한 번씩만 더 쪼아주세요. 너무 느슨해도 압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홍출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튜브로 돼 있고요. 겉에는 히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약간 샘플이 조금 파티클 같은 게 막 있나요? 뭐 불순물 같은 게요, 그렇죠? 플랫에서 조금 그래도 가로들 같은 게 네, 제가 그건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으시면 청소를 하실 때는 뭔가 얘네 안에 있는 거를 뭔가 공기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 컴프레셔를 쓰게 되면 수분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불러주고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주사기 같은 거 있으면 주사기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럼 불순물이 좀 빠지긴 하거든요. 이거를 뭔가 액상으로 뭐 담궈서 청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피팅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대부분 두 번째는 요 미들 라인이 조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풀러야 됩니다, 우선. 근데 이것도 1년에 뭐 한 번 하면 진짜 많이 하는 수준이라서 이쪽 미들 부분이 막혀서 버블이 안 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 대부분 버블이 안 나오는 게 여기나 혹은 펌프 라인이 좀 막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 체크하셔야 되고, 펌프에 롤스탑 되면 여기가 아무래도 기압이 압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얘도 라인은 이상 없는데 얘만 여기서 뭐가 막히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얘도 패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바이어 안에 보면 보시면 P20 사이즈의 별렌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식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풀어주시면 얘가 분해가 돼요. 얘를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여기도 또 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풀을 수 있는 스패너가 하나 있어요.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 리드를 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집게 되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빛으로 봤을 때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빛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뭐 메탄으로 세척을 하거나 뭐 불어 주셔도 됩니다. 얘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얘도 막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을 불어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혔는지는 확인했는데 이렇게 사용자분이 뜯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라서 피하고 뭐 다음번에는 뭐 거의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구멍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꼽아주시고, 이들이 종류도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얘는 이 포지션이 가장 스탠다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맞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거의 초입부에 다 왔을 때 네,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한 번 더 돌려주시면 고정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튜브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펌프에서 나오는 마지막 라인인데 항상 앞으로 가셔야 돼요. 튜브 앞에다 가야 되고, 이쪽은 샘플로 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트랜스퍼 튜브가 들어가야 되고, 하얀색은 뒤에 가시고, 얘는 테프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삐딱하게 꽂게 되면 탭이 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쪼아주시고 여기서 한 번만 안 돌아갈 정도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튜브들 똑같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재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부드럽게 안 돌아가면 다시 돌려서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 돌린 다음에 부드럽게 돌아가면 계속 돌리시다가 다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쪼아주시면 리크 되는 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우선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폰이 이제 닿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얘도 녹거든요. 이렇게 막 계속 닿아 있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유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에 있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끼워 주셔야 실수로 돼도 화상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용매 비우는 펌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오퍼레이션 액션이 있고요. 보면 솔벤트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그냥 조금을 잠깐 빼놨는데 보시면 이 투명한 버틀이 웨이스트 보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주는 버리는 라인이고요. 이쪽 좌측 라인이 이 솔벤트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플라스틱도 드라잉 튜브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드라잉 튜브에 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튜브가 있고 이 실리콘 튜브가 이 펌프로 들어가요. 펌프는 두 포트가 있는데 하나는 웨이스트라고 밑에 타이틀이 적혀있고 하나는 솔벤트가 적혀있습니다. 솔벤트 라인에 이 용매가 꽂혀야 되고요. 솔벤트는 맨 위에 포지션이고요. 다음 웨이스트는 밑에입니다. 반대로 꽂게 되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고 여기가 웨이스트인가? 여기 보시면 웨이스트가 있고 여기 솔벤트가 적혀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튜브가 꽂혀 있어야 되고 얘는 솔벤트인데 그러면서 얘가 여기로 가 있으면 바꿔서 껴주셔야 돼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딱딱한 거는 용매가 들어가고 나가는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레이 색깔의 요거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튜브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우는 거는 그냥 안 닿게 그냥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되고 바닥에 너무 꽉 닿게 되면 얘가 앞 때문에 안 빨리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하는 경우에는 보시면 솔벤트 드레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여기서 좀 뭔가 더 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솔벤트 익스체인지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필이 있고 드레인이 있습니다. 드레인을 하고 싶은 경우 드레인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같이 중복을 하게 되면 채우면서 빠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드레인 듀레이션 타임은 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러드링 익스체인지는 교반을 하면서 드레인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침전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 스탑을 하실 수도 있고 일시 중단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 정도만 하겠다 아니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더 수행을 하시면 되고 필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 듀레이션 타임이 똑같은데 이 10초 동안 채우는 그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0초는 좀 짧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 정도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스탑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튜브가 비어있는 보틀에 있게 되면 안 채워질 수가 있어요. 간혹 그 전화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제 500ml 같은 경우 금방금방 쓰기 때문에 튜브가 바닥으로 걸 때까지 눌러주시고 튜브 표면이 바닥이 너무 꽉 닿게 되면 또 이게 압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비우기까지 하면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샘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네. 한번 들어서 이걸 이야기하시죠. 맞아요. 한번 어플리케이션 교육을 하면 네. 또 한번 제가 했었던 것도 한 번 더 네.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고 샘플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할 거예요. 네. 한 번씩 해보셔야 이게 또 기억에 남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쓰시다가 뭐 문의사항이나 뭐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담당이 아니어도 해당 담당자나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오랫동안 안 쓰거나 할 것 같으면 또 그냥 용매만 좀 비워주면 되는 맞습니다. 그냥 아예 비우셔야 돼요. 이런 네. 식으로 그냥 빼버리고
그렇죠. 놔두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그렇게 놔두는 게 이제 1차적이고, 이제 좋은 거는 뭐 닦아서 보관하는 것도 좋죠. 근데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용매의 제너레이터랑 센서가 안 잠기게는 해주셔야 돼요. 이미 샘플로 막 뒤쪽밖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뭐 붓거나 말씀하셨던 붓거나 아니면 다른 용매를 써서 이거 닦아내야 되는 상황이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렇게 그냥 비용 올리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병이랑 뚜껑 같은 거 아까 이제 여기 것만 쓰는 걸 권장했잖아요. 바이알 말씀하시는 거죠? 요 네. 샘플 바이알? 바이알. 네네네, 맞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할까요? 저는 그 납품업체도 따로 있어서 금액만 필요 목적으로 하면 담당자님께 한번 금액 안내 해드리려고 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10ml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할게요. 네. 혹시 그럼 주 교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알이나 저 용매 정도 그렇죠. 일일까요? 맞습니다. 용매랑 이 바이알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소모품은 없습니다. 볼륨은 있는데 얘는 플롱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터나 센서나 메저링 셀이 뭐 진짜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는 이상 혹은 뭔가 깨트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요거를. 네, 깨트리는 분 봤는데 아까 전에도 저희 납품업체 사장님이 있는데 저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유리를 가공해서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 다 안 떨어져요. 저 유리가 그냥 일반 유리 같잖아요. 일반 유리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드리프트에 안정화되거나 가공될 때 또 물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배터리라서 타사도 똑같지만 그래서 그냥 있는 비커로 그냥 대충 뽑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비커도 아무래도 세척하고 닦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파손에 조금 유리 집중이다 보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하고 혹시 샘플 정도만 살짝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뭐 디테일하게 나누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